한국을 약한 나라라고 무시하던 미국 상무부 공무원이 한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6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고 미국은 한국 없이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61%를 장악한 한국의 진짜 실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놀라운 반전의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 충격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데이비드 리처드슨입니다. 2019년 당시 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선임 분석관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우리가 보호해주는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도와준 나라 삼성이랑 LG 같은 회사들이 있는 곳 정도의 인식이었죠. 그런데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같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소재들 말이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소식을 들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일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금방 굴복하겠지라는 게 동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거든요. 특히 제 상관이었던 로버트 밀러 부국장은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있지, 데이비드. 동아시아에서 믿을 만한 건 일본뿐이야. 한국 같은 나라는 기술력도 없고 늘 다른 나라에 의존하며 살아가지. 독립적인 판단도 못하는 나라란 말이야. 밀러 부국장의 이런 발언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 역시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몰랐기에 그의 말에 크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그래,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지자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 인텔, 엔비디아 같은 우리 대표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밀러 부국장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걱정 마, 데이비드. 곧 한국은 일본에게 사과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 앞에서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어. 그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지. 그의 차가운 말투에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앞으로 보여줄 놀라운 반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한국이 일본에게 맞선다고?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말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밀러 부국장은 이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허허, 웃기는 일이군.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대드는 격이야.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거야, 데이비드. 경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보통이라면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나올 텐데 한국은 정면 승부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는 뉴스, SK머테리얼즈가 불화수소, 가스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소식들이었어요.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에 12N급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했고 SK머테리얼즈는 3N급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때 밀러 부국장이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는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까짓 거 뭐가 대수냐, 데이비드. 일본이 진짜로 죄어오면 한국은 결국 무너져.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허세일 뿐이야, 그 모든 게. 하지만 제가 더 조사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대일본 의존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2019년 88.3%에서 2022년에는 77.1%로, 불화수소는 32.2%에서 7.8%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동진세미캠이라는 한국 회사가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최첨단 기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몇 개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 굴복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밀러 부국장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반전의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2020년 봄, 저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보고서 작성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밀러 부국장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번 보고서는 매우 중요해. 상부에서 아시아 반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한다네. 특히 한국 부분은 현실적으로 써야 해. 과대평가는 금물이야.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한국을 낮게 평가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1%나 됐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 세계 DRAM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였어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대부분이 한국산이었고 엔비디아의 AI 칩에도 한국산 메모리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 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됐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상부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초안을 밀러 부국장에게 보여드리자 그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데이비드?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수치들을 다시 확인해봐. 분명 어디선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부국장님,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 정부 공식 통계와 국제기구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밀러 부국장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너무 순진한 것 같군.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진짜 힘이라는 건 기술력과 독립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한국은 여전히 일본과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본 결과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대만의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정신력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약한 나라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내는 제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흥분하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분명 중요한 발견을 한 거겠죠? 네,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인하고 창의적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마이너스 직접 목격한 기적. 2021년 가을,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공급망 시찰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돌아보는 일주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밀러 부국장은 이 소식을 듣고 씩 웃었어요. 좋은 기회군, 데이비드. 직접 가서 한국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해보게. 보고서로만 보던 것과 실제는 다를 테니까 말이야.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한국을 얕보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가서 실망하고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했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박민준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일본 수출 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한국인의 DNA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의 자신감과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소에서 본 3나노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인텔보다도 앞선 기술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기도 화성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 방문이었어요. 거대한 클린룸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칩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공장장인 이성호 상무는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생산을 중단해도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해주는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용인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봤습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 비전에 감탄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밀러 부국장이 이걸 본다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가 제 보고서를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즉시 상세한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미래 전략, 그리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밀러 부국장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과연 그가 제 보고서를 제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한국을 평가절하하려고 할까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밀러 부국장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서 곳곳에 빨간 펜으로 된 수정 표시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뭔가? 밀러 부국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한국을 마치 반도체 강국인 것처럼 써놨는데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부국장님,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하다고. 그는 비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각이야, 데이비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거지. 진짜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와 일본이 가지고 있어. 한국 같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나, 정말.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부국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한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 기업들도 한국 없이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밀러 부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편견이라고. 데이비드, 자네가 너무 순진하군. 한국이 아무리 메모리를 많이 만든들
핵심은 설계 기술이야. 그리고 그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나?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부국장님,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기술은 인텔보다도 앞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립화를 이뤄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다고. 밀러 부국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야. 결국은 우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일 뿐이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아닙니다, 부국장님.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굴복하는 대신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솔브레인, SK머테리얼즈, 동진세미캠. 이 회사들이 보여준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사무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밀러 부국장은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자네가 너무 감정적이 되는 것 같군. 며칠 휴가를 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 말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부국장님, 진실은 진실입니다. 제가 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에요. 팩트라고? 그래, 숫자는 팩트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모르겠군. 실망이야, 데이비드. 정말 실망스럽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을 과대평가한 걸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마침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CHIP사 반도체 동맹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밀러 부국장.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잖아. 이제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소중한 파트너였습니다. 2023년 3월, 제 예상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인 해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거였습니다. 뉴스를 본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그래, 이제 누가 약한 나라라고 하나. 더 놀라운 건 일본 기업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연간 6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12억 원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했어요. 한국으로의 수출이 90%나 줄어들면서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큰 손실을 본 거였죠. 그 주 월요일 밀러 부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달랐어요.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데이비드, 최근 한일 관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립화를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밀러 부국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 하지만 저는 이미 더 많은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날 계획이라는 정부 발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1,0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한다는 소식들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서 첫 번째 칩 생산을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했어요. 이번에는 밀러 부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와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죠. 며칠 후 국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데이비드, 자네의 한국 분석 보고서가 매우 인상적이었네.
상부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 관련 업무를 전담해 주길 바라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밀러 부국장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제 온 세상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창의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2023년 여름, 저는 백악관에서 열린 미마이너스한 반도체 파트너십 확대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한국 정부 대표단이 함께 모인 중요한 자리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미국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작은 동맹국 정도로 여겼던 우리가 이제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측 대표로 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도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 마이너스 구매자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CHIP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회의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비공식 만찬 자리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만난 한국과학기술원 김태현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님,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한국의 DNA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밀러 부국장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편견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새로 부임한 사라 윌리엄스 부국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당신의 한국 분석이 우리 정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한국 관련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면서 미국 현지에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SK하이닉스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줬어요. 어느 날 저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혁신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동반자 관계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소중한 파트너였어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협력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존경하게 돼. 이런 나라가 우리 친구라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편견 없이 진실을 보려고 노력한 덕분이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요. 2024년 가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3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의 박민준 연구원을 다시 만났어요. 3년 전 그 젊은 연구원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배우러 왔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박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한국말이에요. 그는 저를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대학원생들의 연구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는 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다음 날,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1,000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인부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의 근면함에 감탄했습니다. 현장 소장인 김철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지형이 바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정말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느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박 팀장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비드님,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어요. 박 팀장님, 제가 더 고마워요.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제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 나라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힘이죠.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정말 강해져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비행기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를 이뤄내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분석이 아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희망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욱 강해질 거라는 것을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니까요. 오늘도 저는 한국을 생각하며 일합니다. 그 멀리 있는 친구들이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요. 데이비드 리처드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는 용기, 그리고 작은 나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일본의 제재 앞에서 굴복하는 대신 더 강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미국도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정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정한 우정의 힘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궁금한지도 알려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 그리고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의 발전 과정은 모두 사실에 근거합니다.